네, 이번에 이 과목 데이터 처리 기술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NDP에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나오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하드블 한번 좀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드블 직접 설치해 보시고 하드블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의 하드블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뭐 처리에 대한 내용이 같이 많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드블은 이제 맵리듀스와 HDFS가 이제 핵심이다 라는 걸 아실 거고요.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맵리듀스, 맵과 리듀스가 함수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자바의 함수로 되어 있어서 키밸류 형태로 해서 맵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매핑한다 라고 합니다. 매퍼가 그 역할을 해주죠. 매핑한다의 맵입니다. 그래서 매퍼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키밸류 쌍으로 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매퍼다 라고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ODS의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와 DW에 대한 관한 설명. 요거는 제가 전에 그림을 그려드린 게 있는데요. 그죠? 요거. 그래서 운영 데이터가 따로 있죠.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이제 또 가는 건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요. 제가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ODS는 현재 또는 비교적 최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오래된 상세 데이터 및 2차 가공된 코드로 요약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네, 맞죠? ODS가 비교적 소규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대규모를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ODS는 단순한 적재와 접근 기능 중심인데 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 업데이트 저장 환경으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처리에 모든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ODS는 단순한 적재와 접근 중심인데 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의 업데이트 저장 환경으로 데이터 처리에 모든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3번이 아니죠? 네, 3번이 아닙니다. 네.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과거 ODS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구분되는 분명한 특징을 지닌 분석 영역이었지만 현재는 운영 환경의 통합이 상당수 진행된 환경에서 단순히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기 위한 1차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간 의미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CPU 가상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가상화에 대한데 완전 가상화일 거리가 일부 부분 가상화했죠. 그래서 부품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완전 가상화는 CPU를 제외한 모든 자원을 하이퍼바이저가 이게 이제 가상화 장치죠. 네. 완전 가상화는 CPU를 제외한 모든 자원을 하이퍼바이저가 직접 제어 관리한다. 맞죠? 네. 완전 가상화이기 때문에 CPU를 제외한 모든 자원을 하이퍼바이저가 직접 제어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버추얼 박스나 여러분들이 VM웨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은 현재 가상화는 CPU 자원만 지원한다 하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맞는 것은이죠. 그래서 좀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CPU 가상화에 대한 완전 가상화는 CPU를 제외한 CPU까지죠. CPU가 제외되는 게 아니라 CPU까지죠. CPU까지고 제외했다라는 게 아니고 완전 가상화니까 이걸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럼 아까 이제 맵리스 기술 나온 거고요. 네. 매핑이죠. 키밸류로 하는 거죠. 키값, 밸류값 이렇게. 그다음에 ODS 했고 CPU 가상화 부분을 좀 하도록 하면 여기 있죠. 서버 기술 가상화 효과에 CPU 가상화, 완전 가상화, 하드웨어 지원 완전 가상화, 반 가상화, 호스트 기반 가상화,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메모리 가상화, I/O 가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CPU 가상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CPU 가상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CPU 가상화는 물리적 서버,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대해서 먼저 정리해야 돼요. 하이퍼바이저는 이 물리적 그 서버 위에 존재하는 가상화 레이어를 통해서 운영체제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환경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구분할 경우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상 머신을 하이퍼바이저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하이퍼바이저가 이 서버 가상화 기술의 핵심으로 x86 계열 서버 가상화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이퍼바이저를 구성합니다.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사용자가 추가 하드웨어 구입 없이 새로운 운영체제 설치, 애플리케이션 테스팅 및 업그레이드를 동일한 물리적 서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CPU 가상화다라고 합니다. 완전 가상화는 CPU뿐만 아니라 메모리, 네트워크 장치, 모든 자원을 하이퍼바이저가 직접 제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CPU를 제외했다 이 말은 아닌 거죠. 현재 가상화는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CPU 자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죠. 완전 가상화는 운영체제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죠. 완전 가상화는 모든 자원을 하이퍼바이저가 직접 제어 관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라도 수정하지 않고 설치가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이퍼바이저가 자원을 직접 제어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미치죠. 또한 자원들이 하이퍼바이저에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운영 중인 게스트 운영체제에 할당된 CPU나 메모리 등의 자원에 대한 동적 변경 작업이 단일 서버 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요. 반가상화는 이 프리빌리지드 명령어를 게스트 운영체제에서 하이퍼콜로 하이퍼바이저에 전달하고 이 하이퍼바이저가 하이퍼콜에 대해서 프리빌리지드 레벨에 상관없이 하드웨어로 명령을 수행시키는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이제 CPU 기반 가상화에서 가상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드웨어들을 가상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가상화하고 전가상화가 있는데 반가상화는 가상머신의 운영체제를 수정해야 되고 별도 과정을 거쳐서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는 건데 전가상화는 실제 물리적 하드웨어와 동일해서 운영체제에 수정 없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정답은 4번이고요.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CPU 가상화. CPU 가상화 요거 1번 틀렸고 CPU 포함하는 거죠. 완전 가상화. 현재 가상화 다 CPU가 아니라 메모리, 네트워크 다 되죠. 완전 가상화는 운영체제 수정이 필요하다. 완전 가상화는 운영체제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반가상화는 프리빌리드 명령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프리빌리드 명령과 이제 모든 권한이 갖고 있는 거죠. 게스트 운영체제에서 하이퍼콜로 이제 원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서 호출하는 거죠. 하이퍼콜로 하이퍼바이저에 전달하고 하이퍼바이저에서 하이퍼콜에 대해 프리빌리드 레벨에 상관없이 하드웨어 명령을 수행시키는 게 바로 반가상하고 이게 바로 CPU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방가상하라는 용어도 결국은 그러니까 완전이냐 방가상하냐라는 용어는 프리비리지 명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기준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X86 아키텍처에서 가상화 기술의 핵심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도 ETL, Extraction, Transformation and Load죠. 그래서 이거의 작업 단계, 이것도 우리가 다 외워 놓으시기 바라다라고 해서 ETL 작업 단계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죠?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정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징, 프로파일링, 여기 그죠? 원래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 있고 스테이징, 프로파일링, 클린징, 그다음에 통합. 그러니까 무대니까 올리는 거죠. 메모리 올려서 프로파일링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의 어떤 특징을 갖다 뽑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전처리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클렌징이라는 무슨 여러 가지 뭐 결식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네.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분산 병렬 처리 기술 중인 하나인 하둡도 나왔죠. 하둡은 최대 3,000개. 이게 좀 시기가 좀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정답은 3번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최대 3,000대까지 지금은 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애매합니다. 현재. 근데 그때 당시는 3,000대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맵리지스라는 하나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만 구현하면 동작하죠. 그래서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거죠. 맵리지스라는 게죠. HDFS는 하드 디스크 파일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저장된 별도의 데이터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3중 복제가 되어 서로 다른 프로서버에 저장이 된다. 별도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3중 복제가 돼서 서로 다른 블록 서버에 저장이 된다. 별도의 서버의 설정을 변경해야죠. 3중 복제된다는 게 아니라 2중 복제죠. 2중 복제라서 여기 이중 복제인데 3중 복제라는 말로 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드 메코 시스템 사용용 대용량 SQL 지리로는 스쿱이 대표적이다. SQL과 하드의 그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거 하드과 SQL 그래서 스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HDFS는 이중 복제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봤네요. 하드웹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이거 하드웹에 대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쩐지 잘못됐죠? 네. 어쩐지 좀 이상하다. 3,000대까지 아니죠. 훨씬 더 많은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서버 클러스터. 그래서 여기에 틀렸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막 적절한 것인데 제가 좀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3,000대 이상입니다. 하드웹에 대한 걸 좀 보면은 네, 이거 3,00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죠? 맵과 리디스라는 그죠? 두 개 하나만 구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흘러가도록 매핑과 리디스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HDF 여기 이제 복제 개수라고 해서 레플리케이션 3입니다. 기본 값이 3이고요. 변경할 수 있죠. 설정을 변경하지만 3중 복제돼서 다른 블록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SQL은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지리 기술이 아니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NoSQL, 나론리 SQL이죠. 그래서 나론리 SQL에 대한 데이터 모델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NoSQL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들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스키마를 잠시만요. 이게 조금 오타가 있네요. 스키마를 17번인가요? 네. 강제입니다. 강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NoSQL 사용하면 언제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적절한 것입니다. 네, 적절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NoSQL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빠른 하드웨어로 확장해야 된다. NoSQL 중 키밸류 DB 방식은 주로 JSON이나 이거는 이제 XML 형식의 문서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이거는 반정형이죠. JSON 이거는 반정형입니다. 정답은 1번인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SQL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NoSQL은 관계형 모델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키마를 강제적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NoSQL 쓰면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맞는 거고 NoSQL 사용하면 언제나 관계형들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NoSQL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빠른 하드를 확장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죠. 그죠? NoSQL 성능이죠?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이거는 반정형이죠.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공유 클러스터에서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수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적절한 것이죠. 부적절한 것은 이제 보면은 좀 보겠습니다. 클러스터니까 이제 뭐 오라클의 RAC가 될 수도 있고요. 공유하지 않는 그런 클러스터는 공유하지 않는 건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 왜 틀렸네요, 그죠? 모든 데이터를 수송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럼 이거 왜 1번이 잘못됐고요. 2번 데이터를 통합할 때 성능 향상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차원의 파티셔닝 또는 클러스터링을 이용한다. 데이터를 통합하니까 성능 향상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차원의 파티셔닝 또는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죠. 무공유 클러스터에서 각각 인스턴스나 노드는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의 서브지법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거죠. 무공유 클러스터에서는 각 노드가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의 폴트 톨러런스를 구성해야 되죠. 1번이 틀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부분 이것들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러스터가 있고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고 뭐 이렇게 구글 파일 시스템도 있고 뭐 분산 파일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부분 이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해놨네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데이터를 통합할 때 성능 향상과 가용성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차원의 파티셔닝 또는 클러스터링을 이용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파티셔닝 구현할 때 우리가 좀 더 빠른 검색 및 처리 성능을 얻을 수 있고 선형적인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티션에서 장애가 발생하도록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공유 관점에서 공유 디스크와 무공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공유 클러스터에서 각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 파일을 자신의 로컬 디스크에 저장하고 이 파일들은 노드 간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유 디스크는 클러스터에서 데이터 파일을 논리적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노드들과 공유하며 각 인스턴스는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유 디스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EAI와 ESB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EAB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통합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되시고요. 부적절한 것을 한번 보면은 EA와 ESI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정답이 일단 1번인데 보시면 EAI는 미드웨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기술이고 ESB는 미드웨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로직을 중심으로 기업 내 어플리케이션을 통합 연계하는 서비스인데 얘는 그죠? 반대되네요. 얘가 서비스고 얘가 로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점을 통하고 얘는 프로세스 관점의 통합입니다. ESB는 EAI에서 로직 연동은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수행되고 ESB에서는 로직 연동은 ESB에서 수행된다는 거죠. 잠시만요. 네. EAI는 단일 접점인 허브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을 통합하는 중앙 집중식 방식이고 ESB는 각 시스템을 이 버스를 통해 연결함으로 뛰어난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것 맞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ETL 많이 해봤죠? 데이터 이동과 변환 절차에 관련된 업계 표준 용어고요. extraction은 추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extraction은 추출 이런 말이 나오면 되죠. 로딩은 적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변환 단계가 처리된
단계가 처리 완료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 메모하여 적재하는 과정이다. 적재는 그냥 말 그대로 적재하는 거죠. 적재하는 거라서 뭐 메모한다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트랜잭션, 변화는 데이터 클렌징, 형식 변환, 표준화, 통합 또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비스도를 적용하는 과정이다. ETL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이거죠. 네. 추출은 그냥 적재만 들어가면 돼, 로딩, 그죠? 추출은 추출한다는 거. 변형은 이제 클렌징, 형식 변화, 표준화, 통합 이게 다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바로 데이터 처리 부분이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데이터 분석 기획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